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소리책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인생이 묻고 톨스토이가 답하다. 작가 이희인, 출판사 홍익출판사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딸기만두 소리책 딸기아빠 만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인생이 묻고 톨스토이가 답하다. 이희인 지음, 출판사 홍익출판사입니다. 톨스토이의 길고도 놀라운 인생.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허름한 농민복을 입고 두 갈래로 갈라진 긴 수염을 늘어뜨린 채 렌즈를 응시하는 나이든 톨스토이의 사진이다. 정면을 응시하는 톨스토이의 눈은 형형하여 매우 매서워 보이는 한편 다정다감한 느낌도 준다. 그것은 현자의 모습이다. 예언자의 모습이다. 키는 작았을지 몰라도 영혼의 키는 매우 거대했을 한 거인의 모습이다. 톨스토이는 사진을 많이 남겼다. 그도 그럴 것이 19세기는 사진의 시대였다. 근대 초기 초상화를 남기려는 부르주아들의 욕구는 더 사실적이고 정교한 사진의 발명을 촉진시켰다. 사진이 탄생하자 초상화를 그려 입에 풀칠하던 한 화가는 오늘 회화는 죽었다며 절망했다. 사진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런데 19세기 가장 위대한 현자로 불리웠던 톨스토이에게랴. 그의 사진은 주변 지인들이 찍은 것보다 당시 이미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저널리즘을 통해 찍힌 것이 많았다. 톨스토이의 생애 마지막 나날들을 극화한 2009년 영화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도 톨스토이의 저택 주위에 죽치고 지내며 대문호로부터 특종을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 모여든 사진 기자들이었다. 영화는 또한 톨스토이가 영면에 든 1910년 11월 각지에서 온 기자들이 대문호의 죽음을 남보다 먼저 알리기 위해 아스타포보 역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사진 기자들 덕분에 우리는 현자의 기품과 풍모는 물론 옷자락 한 올 한 올까지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여기 또 한 장의 사진이 있다. 역시나 야외에서 긴 수염에 편안해 보이는 농민복을 걸치고 다리를 꼬고 렌즈를 응시하는 노년의 어느 날 찍힌 톨스토이의 사진이다. 톨스토이 관련 자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진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사진을 그토록 자주 접하고도 내가 오랫동안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 알고 봤더니 이것 컬러 사진이다. 톨스토이가 컬러 사진을 남겼다니. 색상도 자연스럽고 초점도 잘 맞아 오늘날 봐도 꽤 괜찮은 솜씨의 컬러 사진이다. 어떻게 이 사진이 컬러인 것을 이제껏 무심히 지나쳤단 말인가. 사진에 대해 더 알아보았다. 사진이 찍힌 것은 1908년, 그의 나이 80이던 해이고 서거 2해 전이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러시아의 사진작가 프로쿠틴 고르스키란 사람인데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혁명을 앞둔 20세기 초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풍속과 시대상을 생생한 컬러 사진으로 많이 남겼다. 그가 1908년 어느 날
노 작가를 방문하여 역사적인 컬러 사진을 남겼던 것이다. 사진의 여명기인 19세기 초부터 많은 사람들이 컬러 사진을 만들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왔는데, 오늘날과 같은 컬러 사진을 만드는데 성공한 사람은 흔히 영화의 발명가로 불리는 류미에르 형제들이다. 그들이 1903년 발명한 오토크롬을 오늘날 컬러 사진의 시작으로 본다. 톨스토이를 찍은 컬러 사진도 모르긴 몰라도 오토크롬일 것이다. 각설하고 컬러로 찍힌 톨스토이의 사진을 보고 내가 새삼 느낀 것은 한 가지다. 그가 우리와 멀지 않은 시대를 살다 간 사람이었다는 것. 19세기에 주로 활동했으나 그의 노년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흔히 1901년 첫 수상자를 낸 노벨 문학상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상을 주지 못한 사람 목록에도 톨스토이의 이름이 맨 앞에 등장한다. 톨스토이가 사망한 장소인 아스타포보역의 며칠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기록한 사람도 있었다. 이 정도면 톨스토이가 우리와 멀지 않은 시대를 살다 간 사람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터다. 생전에 이미 현자, 성인의 지위를 누린 톨스토이는 82세의 나이까지 살았다.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어떻게 그런 영적인 스승의 지위까지 얻게 되었을까? 톨스토이의 스펙을 요약하면 대략 이러하다. 그는 1828년 모스크바로부터 남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툴라시 인근의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지방 지주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친척의 손에 자랐다. 젊은 날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문의 회의를 느끼며 당시 귀족 집안 자제들이 그러했듯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보내는 한편 이를 괴로워했다. 그러던 중 카프카스 등지의 전쟁터에 자원 입대해 전쟁을 몸소 겪은 그는 유년 시절 등의 작품을 발표해 일찌감치 탁월한 신예 작가로 명성을 누린다. 전장에서 자신의 영지로 돌아옴과 동시에 16살 연하의 소피아 부인과 결혼한 톨스토이는 결혼 초 안정된 생활을 바탕으로 대작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리나 등을 발표하며 러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선다. 많은 평론가들이 말하듯 그의 나이 50 무렵 참회록을 쓴 일은 그의 인생의 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는 톨스토이 인생의 공식 용어가 되다시피 한 회심, 즉 마음의 극심한 갈등이 일어난 때가 이 무렵이다. 평론가들은 참회록 이전의 톨스토이를 대개 위대한 작가로, 그 이후를 위대한 스승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회심은 톨스토이를 좀 더 격렬한 톨스토이주의자, 다시 말해 극단적인 도덕주의자로 만들었다. 술, 담배, 육식은 물론 성욕과 결혼, 도시생활, 신앙생활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고, 작품도 농민들을 위한 쉬운 단편들을 많이 썼다. 그러던 그가 당시 탄압받던 원시 기독교주의자들인 두오보르파를 돕기 위해 쓴 최후 걸작이 부활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톨스토이는 교회로부터 파문당하고 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았으나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 지식인들로부터 시대의 스승으로 존경받게 된다. 어마어마한 부가 보장된 저작권을 포기하려는 톨스토이는 이에 격렬히 반대하는 부인 소피아와 갈등하다가 1910년 가을 가출하여 아스타포보 기차역에서 영면에 들었다. 아래 인용한 글이 톨스토이의 길고도 놀라운 인생, 그리고 그 인간적 고뇌에 대해 핵심을 말해줄 것이다. 그는 예술가였지만 예술을 미워했다. 귀족이었지만 귀족을 미워했다. 90권이나 책을 썼지만 말을 믿지 않았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제도를 부정했다. 언제나 육체의 욕구에 시달리면서 금욕을 주장했다.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지만 지성을 증오했다. 이런 모순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는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올바른 삶의 방법을 모색했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해답 찾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절제해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가 찾은 해답의 핵심이다. 서경중,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에서. 톨스토이는 읽으면 읽을수록 편치 않은 작가다. 안나 카레니나로 최고의 명성을 구가한 뒤 회심의 시간을 거쳐 노년에 이른 톨스토이의 저작들은 너무나 완고해 숨이 턱턱 막힌다. 그래서일까, 톨스토이를 알아갈수록 그에게 묘한 반항심이 생기곤 했다. 나 같은 보통 사람이 살아가기엔 그가 꿈꾸고 설파한 세상은 너무도 억압적으로 다가온다. 그가 사망한 지 110년이나 지난 오늘날은 쉽게 파악하고 해석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져 그의 사상과 도덕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인다. 그의 진정성은 가슴에 새기되 그의 생각과 사상에 대해선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 그의 도덕주의와 치열하게 맞짱뜨는 것이 오늘 톨스토이를 읽는 방법일 터다. 동시대 철학자 니체의 말처럼 도덕이야말로 가장 부도덕한 것이라는 잣대로 톨스토이의 말들을 뜨악하게 바라보고자 했다. 그의 도덕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점과 착오인 점을 함께 생각해 보았다. 톨스토이의 엉성한 앞잡이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긴장하지 않고 따라가다가는 그처럼 나도 잔소리꾼이 되기 십상일 터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렇다 해도 그의 가르침은 위대하다. 말로만 도덕을 설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생각을 묵묵히 실천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인류를 사랑하기는 쉬워도 이웃을 사랑하기는 어렵다고들 하는데 자신이 쏟아낸 말의 작은 부분까지 몸소 실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부터 실천하는 지식인들은 어느 시대나 늘 희박해 보인다. 그렇게 다시 톨스토이에게로 돌아온다.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스승인 것이다. 한 작가가 평생 쓰고 발표한 작품들이라 해도 인간 세상의 특정한 국면에 머물기 마련인데 평생 무지막지한 필력을 발휘한 톨스토이는 자신의 90여 권에 달하는 책들 속에 인간 삶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었다. 사랑, 결혼, 성, 죽음, 도덕, 법, 종교, 의식주, 도시, 문명 등 그가 다루지 않고 언급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 할 정도다. 문득 인도인들이 자신들의 경전인 마하바라타를 두고 자부심에 넘쳐 했다는 말을 그에게 인용해 떠올렸다. 톨스토이 안에는 삶의 모든 것이 있나니 톨스토이에 없는 것은 우리 삶에도 없는 것이다 라고. 도서관 서가에 톨스토이의 이름이 붙은 상당수의 잠언집, 명상집들은 톨스토이의 저작 가운데 일부분, 특히 그의 최후 저작에 속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의 일부만을 취해 그것을 톨스토이 사상 전체와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개 너무 낭만적으로 톨스토이의 생각을 다루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나는 톨스토이의 주요 작품 속에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다 생각되는 구절들을 찾아 그 말에 담긴 의미들을 곱씹어 보았다. 안나 카레니나와 부활 두 작품을 축으로 대표 중장편인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크로이체르 소나타 그리고 단편 우화집과 함께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언급된 말과 사상을 다루었다. 톨스토이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초기 대작 전쟁과 평화는 너무 두꺼워 몇 번의 시도에도 끝까지 읽지 못하였는데 이 책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러시아 문학 전공자도 아니면서 감히 러시아 출신의 대문호에 대해 뭘 쓴다는 것이 무모하고 분에 넘치는 일로 생각된다. 하지만 문학이 결국 수용자,
즉 독자의 몫이라 한다면 나름 열혈 독자로서 톨스토이의 사상과 생각을 곱씹은 여정을 타인과 함께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청년 시절부터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한 러시아 문학에 열광했고 톨스토이 주요 저작들을 탐독했으며 두세 번의 시도 끝에 톨스토이의 묘지를 아련하고 왔으니 감히 이런 책을 쓸 만큼의 톨스토이 덕후는 되지 않을까. 기록적인 폭염으로 기억되는 2018년 여름을 함께 보낸 톨스토이에게 나도 마음의 편지를 보내고 싶다. 당신과 이 여름을 함께 보내 행복했습니다. 하고. 이 책의 목차는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사랑 지나고 나면 마음의 사치. 2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장 죽음은 어째서 늘 이기는가. 4장 결혼은 미친 짓이다. 5장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6장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 7장 톨스토이에 대해 더 말하고 싶은 한두 가지 것들.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 중에 몇 곡지 읽어드릴게요. 가난함과 부유함.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를 두려워하라. 톨스토이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던질 수 있을까?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니, 오히려 부유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라니. 가난에 힘겨워하는 사람이라면 부를 누려나 봤으면 좋겠다는 냉소부터 보낼 테고, 어느 정도 부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나는 아직 충분히 부유하지 않은데 하며 반문할지 모르겠다. 자신이 충분히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 톨스토이와 그의 신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냉소는 비난으로 바뀔지 모른다. 넓디 넓은 토지를 상속받은 지방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부족함 없이 그 영지를 떠나지 않고 살아온 그이기에 이런 냉소와 비난은 틀린 말도 아니다. 설령 톨스토이가 실제로 지구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더라도 이런 류의 말은 역시 버겁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밀라는 성경 구절이나 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깃든 병으로 양약을 삼으라던 불교의 말씀처럼 버겁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의 말은 배부른 자의 헛소리만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는 많은 노력을 실제로 기울여 왔다. 토지나 농노들은 그렇다 쳐도 평생 엄청난 부가 약속되었을 전쟁과 평화나 안나 까레니나를 비롯한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고 민중에게 돌리려 했던 것, 또 스스로 농민들 속에 끼어 노동하는 삶을 실천하려 했던 그의 노력을 폄하할 순 없다. 다행인 것은 가난은 떳떳한 것이고 부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가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려워하라는 것, 삼가고 조심하라는 것, 그런 마음을 유념하여 살아가라는 것, 가난하다고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말 것이며 부유하다고 오만하지 말라는 것,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며 부유하다고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런 말이 아니던가.
그렇게 읽으니 그닥 부담스럽거나 이상한 말도 아니다. 성공과 명예, 부를 동시에 거머쥐었지만 췌장암이라는 불치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된 스티브 잡스의 유언은 부에 대한 절절한 충고를 들려준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그는 생명연장 장치의 소음을 들으며 말했다. 소홀했던 사람과의 관계든 예술이든 이고산 꿈 같은 것을 추구하라고 말이다. 타인의 눈에 성공의 상징으로 보인 그의 비즈니스와 부는 결코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스티브 잡스는 고백한다. 톨스토이의 이 말을 곱씹다가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해냈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빈천이 수치요. 나라에 도가 없으면 부귀가 수치이다. 신영복 선생이 강의에도 인용한 논어의 한 구절이다.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엔 벼슬에도 나가지 말라던 말에 이어지는 이 말은 나라의 도덕과 개인의 도덕을 동시에 언급한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부를 누리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도덕한 사업가들, 아무튼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부와 명예를 누린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친일파로 불리지 않던가. 그런데 논어의 말에서 곰곰이 되씹어지는 부분은 앞의 구절이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빈천이 수치라는 구절. 나라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하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말이다. 절묘한 가르침이다. 다만 그런 사회를 우리 사는 동안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은 뒤따른다. 그런 나라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나 제임스 힐튼이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서 언급한 샹글리나 같은 곳이 존재할 수 있으려나? 가난을 두려워 말고 부를 두려워하라. 깊이 마음에 새겨두고 싶은 말인데 다만 지금은 조금 더 넉넉하게 약간만 더 사는 게 여유로웠으면 싶을 뿐이다. 책은 여행을 부르고 여행은 다시 책을 부른다. 공자의 말, 인생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세계의 길을 통해 우리는 예지에 도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색의 길로. 이것은 가장 고상한 길이다. 두 번째는 모방의 길이며 이것은 가장 쉬운 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의 길인데 이것이 가장 힘든 길이다. 여행과 독서의 경험을 시실과 날실로 하여 함께 기워나간 앞선 책 여행자의 독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다라고. 여행과 독서를 함께 즐기며 두 경험의 유사함과 위대한 보완적인 관계를 느끼며 이 구절을 생각해냈었다. 독서가 없는 경험은 산만하여 흩어지기 쉽고 경험이 따르지 않는 독서는 핏기 없이 창백하기 쉽다. 골방에 파묻힌 독서보다 길에 핀 꽃을 바라보고 맨발로 모래를 밟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헤르만 헤세나 앙드레 지드, 파울로 코넬료 같은 영적인 작가들은 여러 글에서 강변해왔다. 물론 여행 없이도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도 많다. 일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준 국화와 칼 같은 책을 쓴 것이나 한 번도 그 지역을 여행해보지 않은 독일 지리학자 리히트 호펜이 중국과 서역을 잇는 길을 실크로드라 칭한 것을 보면 진리를 얻고 그걸 의미의 그물로 엮어내는데 여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의 중요성, 필드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학식이 높은 학자나 지혜로운 현자들도 여행의 중요함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예수의 철학과 종교를 완성한 것은 그 기록이 희미하게 전해지는 광야에서의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부처를 부처이게끔 만든 것도 여행과 고행의 경험을 터이다. 여행이 그들을 만든 것이다. 27년이 걸린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의 동방여행은 동방견문록이라는 성경 이후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다. 결과적으로 서구 제국주의 시대를 연 계기가 되었지만 이 책은 서양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더 넓고 놀라운 세상이 저 너머에 있음을 깨우쳐 주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손에 동방견문록이 들려 있었다는 일화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마르코 폴로보다 400여 년 앞서 살았던 신라 승려 해초도 부처가 거쳐간 성지들을 순례하고 불교가 얼마나 멀리까지 전파되었는지 궁금해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멀리 페르시아, 현재 이란으로 추측되는 땅까지 집신과 맨몸으로 닿게 했고 그 경험을 왕호 천축국전에 남겼다. 인류학에서 구조주의 철학을 연 레비스트로스 역시 서너 차례의 브라질 여행과 무수한 동방 여행을 통해 슬픈 연대와 같은 중요한 현대의 고전을 남겼다. 우연찮게 따라가게 된 북경 사행길에 청나라의 앞선 문물과 낯선 세상에 대한 암시를 가득 안고 온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또한 조선 후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모든 작가와 사상가들이 여행가는 아니었지만 가장 훌륭한 작가와 사상가들 중에 여행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인류가 만들어 쌓아온 지식, 그 지식을 차곡차곡 담은 것을 책이라 한다면 그 책에 비롯되어 탄생한 곳은 다시 사람이 사는 땅이다. 그 땅을 이제 머리로만이 아닌 몸으로 부딪히고 직접 새기고 오는 일은 진리에 입체적으로 다가가는 길이다. 책 읽기는 땅 읽기로 이어져야 하고 땅을 읽은 뒤엔 다시 돌아와 책 속을 여행해야 하리라. 여행의 또 다른 미덕은 그것이 우리 삶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대체로 어디든 언제든 복잡하게 얽히기 마련이어서 자칫 목적과 의미를 잃고 부유하기 쉽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문득 깨닫기 위해 우리는 잠시 익숙한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낯선 고장, 낯선 경험의 언덕 위에 서볼 필요가 있다. 경험 없는 독서야말로 무수히 쌓아놓은 책 속에서 길을 잃기 알맞은 조건이지 않을까. 오늘날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필요 없는 지식을 산처럼 채워놓고 자신을 학자나 교양인, 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의의도 모르면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랑하는
깊은 미망의 고롱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어릴 적 농노에게 부친이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사형대에 묶여 죽음의 공포를 직접 겪었으며 시베리아 유형을 경험한 간질병 환자 도스토옙스키는 이 모든 경험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위대한 문학 작품들로 승화시켰다. 톨스토이 역시 젊은 날 자원 입대한 군대에서 세바스토폴 전투 등을 직접 경험하였고 절제하지 못한 자신의 방탕과 욕망에 내내 괴로워하였으며 농부들과 함께 노동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감으로써 위대한 건강함으로 빛나는 저작들을 세상에 남겼다. 나를 죽이지 않는 모든 경험들은 나를 키우는 스승이 된다. 던 괴테의 말은 단순한 질풍노도시기에 전엄만은 아니다. 그런 말들이 또한 서구에서만 공감된 것도 아니다. 예지에 도달하는 3가지 길을 얘기한 공자님 말씀도 어째 경험의 길을 갑으로 치는 것 같다. 인생이 묻고 톨스토이가 답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 책을 여행 중에 녹음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 아이도 행복해했고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듣는 동안 여러분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